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의 명작 단편이죠. 아마기 고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제가 줄거리 해설해 드리고 낭독해 드립니다. 작품 만나보실까요? 내가 아마기 고개를 넘은 것은 30여 년 전이다 라는 말로 소설은 시작합니다. 나는 30여 년 전 16살의 나이 때 고향 집을 가출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직업은 대장장이었는데 세 아들 중 나는 셋째였고요. 큰형은 대장장이 일이 싫다고 아마기 산 너머 먼 마을인 시즈오카에 있는 인쇄소에 견습공으로 갔습니다. 나도 큰형처럼 대장장이 일이 너무 싫었어요. 게다가 어머니의 지독한 잔소리가 가출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출하던 해 6월 말 어느 날 새벽 5시 반에 일하라고 깨우는 어머니의 외치는 소리를 무시했다가 크게 혼나고 나서 충동적으로 새벽에 집신 하나 신고 허리춤에는 16전이라는 적은 돈을 가지고 집을 나와 버렸어요. 나는 시즈오카에서 그 인쇄소 견습공으로 있는 큰형에게 가면은 어찌어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아무 대책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인 시모다에서 시즈오카까지는 중간에 하룻밤을 자면 갈 수 있는 거리였고요. 중간에 아마기 산을 넘어가야 한다는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집을 나왔다는 홀가분함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지쳐가고 아마기산 중턱에 있는 아마기 터널까지는 무척이나 멀었어요. 꼬불꼬불 이어지는 험한 산길을 끝없이 올라가도 아마기 터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을 힘들게 산을 올라간 끝에 아마기 터널에 도달을 했는데 그곳에서 지나온 고향 시모다를 바라보니까 왠지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쪽과 저쪽 마을을 이어주는 아마기 터널을 지나니까 새로운 경치가 이제 펼쳐졌어요. 밀림이 덮인 산이 겹겹이 펼쳐진 것은 같았는데 낯선 나라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16살인 나는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아마기 터널을 나와서 4km쯤 내려가는데 큼지막한 짐을 등에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시즈오카까지 간다니까 깜짝 놀라는 눈치예요. 그는 과자 장수였는데 마침 나는 배가 고파서 5전을 주고 과자를 사 먹었어요. 가진 돈이 16전에서 11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후 과자 장수와도 헤어져서 혼자 걷게 되자 점점 쓸쓸해져서 말없이 집을 뛰쳐나온 것을 후회했어요. 모르는 고장과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혼자 가는 길이 어쩐지 두려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시즈오카까지 갈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또다시 큼지막한 짐을 짊어진 남자가 뒤따라왔어요. 그 사람은 옷감 장사였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옷감 장사는 왠지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집을 나온 이야기며 그런 어떤 본심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옷감 장사는 세상 일이란 역시 여러 가지로 괴로운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은 무서우니까 충분히 조심하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어요. 옷감 장사의 충고를 듣자 나는 더 이상 큰형이 있는 시즈오카로 갈 용기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중에 저녁이 가까워 와서 옷감 장사와 찻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었어요. 먼 길을 걸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습니다. 다리도 지치고 발가락이 집신의 코에 닿아서 아팠습니다. 나는 떡값으로 10전을 지불했는데 옷감 장사와 조금 더 동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에게 떡을 사주었기 때문에 10전이나 나가게 됐습니다. 내 허리띠에는 이제 1점만 남게 됐어요. 아직 돌아갈 결심도 못하고 옷감 장사와 함께 걸어가는데요. 마음속으로는 돌아갈 마음이 아주 강해졌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몸집이 큰 남자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길에는 근처에 사는 농부만 보였는데
그 큰 남자는 얼핏 보기에도 딴 고장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눈이 무섭게 빛나고 피부는 때가 지저분하게 끼었고 뺨에는 턱까지 더부룩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어요. 어쩐 일인지 그 남자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에는 종이 우산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를 지나치자 옷감 장사는 저런 사람은 떠돌이 토공이라고 조심해야 한다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저런 패거리라고 말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갈래길이 나오자 옷감 장사는 내가 가려는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요. 끝까지 같이 갈까 싶어서 떡까지 사줬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나는 이미 큰형한테 갈 용기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아도 이 길에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게 됩니다. 그때 시즈오카 방향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부근에 사는 농가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옷차림으로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축 늘어지게 쓰고 있었고요. 기모노는 화려한 줄무늬가 있는 명조 옷인데 그 옷자락을 걷어올려서 허리띠에 찔러 넣었기 때문에 밑에서 빨간 속옷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매우 서두르는 걸음걸이였는데 묘하게도 맨발이었어요. 나는 그제야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돌아가야 할 적막함에서 구출된 기분이었어요. 여자는 내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보았는데 여자의 얼굴은 희었으면서 선명하게 빨간 입술 연지를 칠하고 있었어요. 향기 좋은 분 냄새가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내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지나가자 발길을 돌려서 두세 발자국 사이를 두고 뒤따라 걸었어요. 그러자 내 기척을 알게 된 여자가 돌아서서 나에게 어디까지 가냐고 묻습니다. 나는 시모다까지 간다고 하자 여자가 자기도 거기까지 가야겠다고 해요. 나는 속으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자가 시모다까지 얼마나 걸리느냐고 묻자 나는 한 40km는 가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 밤에는 가지 못하겠다고 그 여자가 그 말을 듣자 걱정을 합니다. 나도 돈이 없고 이 여자도 가만히 보니 돈이 없는 듯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서는 돈이 없는지 좀 의아한데 여자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16살인 내가 못 믿어온 모양이에요. 어쨌건 나는 이 여자한테서 나는 향기로운 분냄새를 맡으면서 걷는 이 길이 싫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하더라도 이 여자와 함께 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앞에서 걷고 있는 몸집 큰 남자를 보았어요.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과자 장수와 함께 걸을 때 지나쳤던 무섭게 보이는 토공이었어요. 사실 나는 이 남자를 따라 붙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까부터 들었습니다. 여자도 불안감을 느꼈는지 저 사람은 누굴까 하고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떠돌이 토공이라고 말을 했어요. 목감 장사의 말이 생각나서 빨리 토공의 옆을 지나서 여자와 함께 뛰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토공이 여자에게 나쁜 짓을 한다면은 여자를 내가 지킬 작정이었어요. 내게는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터널 입구가 멀리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먼저 가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가만히 있자 다시 말했다. 나 저 사람에게 볼 일이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니까 먼저 가요. 이 여자가 저 토공에게 무슨 볼 일이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보다는 먼저 옷감 장사가 나쁜 짓을 하는 놈은 저런 패거리다 하던 말이 불쑥 생각났다. 위험함으로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말린다는 것은 어린아이인 내게는 불가능했다.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말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요. 여자는 뜻밖에도 갑자기 나를 노려보았다. 기다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빨리 먼저 가요.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딴판으로 거칠었으며 야단을 치는 말투였다. 나는 다시 놀랐다. 여자는 그런 내 얼굴을 보고 약간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서
저 사람에게 꼭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요. 이야기가 끝나면 따라 붙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며 정다운 눈빛이 됐다. 어두움 속에서도 수건을 쓴 여자의 얼굴은 벚꽃처럼 희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갑자기 실망했다. 무언가 마음속에서 큼직한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16살의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리고 상대가 22살에 된 여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필시 항의했을 것이다. 할 수 없이 나는 따라 붙을 테니까 하는 여자의 말을 믿고 기대하며 터덜터덜 어두운 언덕길을 올라갔다. 걷기 시작할 때 여자는 내 어깨를 뒤에서 가볍게 밀어내는 것처럼 두드렸다. 나는 그 남자 옆을 뛰다시피 지나쳐 아마기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나왔다. 여자가 따라 붙겠다고 하던 말에 기대를 걸고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걸었으나 끝내 여자는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시모다에 부모가 있는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내가 만 하루 동안 없어졌기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 일이 있은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현재 시즈오카현 서쪽에서 제법 큰 인쇄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30여 년 전 이야기를 회상하게 되었냐면은 최근 시즈오카현 경찰서로부터 형사수사 참고 자료라는 책의 인쇄를 의뢰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쇄소에서 제본한 이 책을 어느 날 무심코 읽었는데 시즈오카에서 일어난 범죄 사례 가운데 뜻하지 않게도 30여 년 전에 내가 아마기 고개를 넘을 때 만났던 토공과 아름다운 여자의 일이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도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척 놀랐습니다. 이제 와서 그때의 희미한 경험이 문서에 인쇄되어 더욱이 범죄 사례에 들어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인쇄한 곳은 내 인쇄소였기 때문이에요. 나는 인연의 신기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마기산의 토공 살해 사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1926년 6월 29일 오전에 보고가 들어왔다. 아마기 터널 밑에 있는 제빙소 부근인 혼다니 강다리 쪽에 보따리와 트렁크, 우산, 그리고 너절한 겉옷이 던져져 있으며 게다가 부근에는 사람이 격투를 벌인 흔적처럼 억새 따위의 잎이 마구 뜯겨 있었다. 또한 다리 및 강물 속에 찢긴 훈도시, 셔츠, 반바지, 조끼 등이 내버려져 있는 모습 등 주위에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무슨 이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 조사와 수사 상황. 경찰에서는 즉시 서장을 비롯해 현장 검증을 했다. 현장은 신고된 상황과 별 다른 점이 없었고 보따리와 트렁크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과 옷들이 훼손되지 않고 들어있었다. 또한 강물에 던져진 조끼 왼쪽 주머니에는 모두 98전의 돈이 들어있었다. 옷이나 소지품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이상의 돈을 갖고 있었으리라고 짐작은 되지만 강도의 소행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기묘한 것은 반바지인데 이것은 아래쪽 단추가 채워진 채 거꾸로 벗은 듯 뒤집어져 있었다. 그 밖에 훈도시, 셔츠 등도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옷들은 누군가가 억지로 벗긴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에서는 이 짐의 소유자가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살해되었는지의 문제는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어쨌든 어느 쪽이든 시체가 부근에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동시에 이 사람을 목격한 목격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목격자는 오래지 않아서 나타났다. 여러 명의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 남자와 화려한 줄무늬 옷을 입은 28살 되는 여자가 역시 아마기산으로 올라가 무슨 말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모다 방면으로 걸어가던 15살 정도 되는 소년과도 만났다는 목격자도 나왔다. 따라서 토공으로 보이는 남자와 창녀같이 보이는 여자, 그리고 소년이 28일 저녁 때 아마기산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예, 이제 이런 사실을 토대로 수사진은 아마기 고개 부근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범행 장소로 생각되는 곳을 찾다가 그 근처에 있는 얼음 창고에 누군가 맨발로 들어간 듯한 톱밥 위에 새로운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발자국으로 미루어 보아서 여자의 발 크기가 분명했고 얼음 창고에는 아직도 얼음이 저장되어 있어서 창고 안의 차가움으로 미루어 볼 때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결국 경찰이 내린 결론은
명조옷을 입고 아마기 산으로 향한 맨발의 여성이 토공으로 보이는 남자와 다툼 끝에 남자를 살해하고 그 얼음 창고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아침 일찍 사람의 눈을 피해 고개를 넘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편 형사들은 행방불명된 토공으로 보이는 남자를 목격한 사람들도 찾게 되는데 그 토공을 전날 마을에서 봤다는 청년들이 나왔어요. 청년들은 이 토공이 아픈 것 같아서 데려다가 재워주고 국수도 사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화 50전도 그 손에 쥐어져서 보냈다는 증언이 나와요. 경찰들은 아마기산 근처에 흐르는 강으로 토공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지만 남자의 시체는 끝내 발견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12일이 지난 후에 약 4km 떨어진 곳에서 토공의 시신이 발견돼요. 토공은 강물 속에서 발가벗은 채로 다리의 교각에 걸려있는 채로 발견이 됩니다. 부검을 한 의사에 의하면 예리한 흉기로 온몸을 찔렸다고 하며 타살의 혐의가 짙다고 해요. 타살로 단정되자 형사들은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고 생각되는 예의 28살 된 여자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 발자취에 대하여 정밀 수사를 펼칩니다. 또한 이 두 사람과 전후하에서 아마기 산에 올라갔던 소년의 신원도 판명이 됩니다. 이 소년은 시모다 거리에 있는 대장간의 셋째 아들로서 당일 오후 7시경에 앞에서 말한 여자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만났다가 터널 북쪽 입구 부근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여자가 피해자인 토공으로 보이는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수사는 그 여자에게 국한이 됩니다. 결국 형사들은 용의자인 여자를 붙잡습니다. 이 여자는 오스카 하나라는 이름의 술집 작부였어요. 많은 금액의 빚을 남겨둔 채 도망쳤기 때문에 술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행방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오스카 하나는 도망 나올 때 주머니에는 거의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으므로 더욱더 살해 용의가 짙어졌습니다. 경찰에서 이 여자를 붙잡아 토공 살해에 대해서 추궁을 하자 처음에는 극구 부인합니다. 자신은 토공을 만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곧 헤어져서 터널 너머에 있는 마을 여관에서 잤다는 것이에요. 형사들이 여관으로 가보니까 여자의 증언대로 60전을 내고 잤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 여자는 돈이 없었는데 어디서 돈이 생겼을까 의심한 형사들은 여관 주인에게 여자가 낸 은화를 받아와서 돈의 출처를 알아냅니다. 그 돈은 토공이 가지고 있던 돈이었어요. 토공이 죽기 전날 마을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돈과 같았던 것이에요. 이에 여자는 토공 살해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던 오스카 하나는 경찰의 엄중한 추궁에 결국 자백을 합니다. 자신은 돈을 얻을 목적으로 토공에게 자신이 제안해서 관계를 맺었는데 약속한 돈을 피해자가 주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비수를 꺼내서 그를 마구 찌르고 삼나무 숲으로 굴러 떨어뜨렸더니 죽고 말았다고 해요. 그리고 토공이 가진 돈을 빼앗기 위해 옷가지를 엉망진창으로 아무렇게나 벗겼더니 50전짜리 은화가 2개 나와서 그것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스카 하나의 자백으로 사건이 해결되나 싶었는데 그녀는 검사국으로 송치된 뒤 경찰서에서 말한 자백을 전부 뒤엎고 자신은 다만 피해자와 관계를 맺은 대가로 일행을 얻었다는 것만 인정했을 뿐 살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결정적인 물증인 비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오스카 하나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풀려나게 돼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읽고서 나는 30여 년 전의 옛날을 회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하여서 아마기를 넘을 때 동행하게 된 것에 가슴이 뛰었는데 그 여자가 당시 작부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매춘부인 줄은 몰랐어요. 이것을 읽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소녀는 물론 나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시모다 경찰서의 형사가 찾아와서 내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어머니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나는 이것을 읽고 3, 4일 동안은 일이 도무지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어요. 그로부터 닷새 만이에요. 이 책을 주문한 경찰서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든 노 형사는 나에게 혹시 이 책자를 읽었느냐고 묻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어떤 것을 읽었느냐고 나에게 다시 묻는데 나는 아마기의 토공 살해 사건을 읽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노 형사는 자신이 그 수사에 참여했었다고 말을 하고 이 책자에 나오는 다지마 형사가 자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자신의 실패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살인에 사용된 흉기를 찾았다면 좋았을 거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지마 형사는 마치 그 여자가 처음부터 범인이 아니었다는 듯이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다지마 형사에게 묻습니다. 오스카 하나는 범인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급히 서두른 것 같은 느낌이지요. 아무래도 그 여자의 최초의 자백, 즉 피해자로부터 일흔을 빼앗은 것은 피해자인 토공과 매춘 행위를 한 사례로 받았다고 말한 부분만 정말이었다고 생각된다는 거요. 하, 무슨 까닭으로 그런 건가요? 아마기 고개 부근에 있는 제빙소 창고 안에 찍혀 있던 구문 반의 발자국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스카 하나가 범행 후에 얼음 창고 속에서 하룻밤을 묵을 작정으로 들어갔지만 추운 데다가 톱밥 위에서는 잘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마을 여관에서 하룻밤을 잤다고 생각했는데 오스카 하나는 얼음 창고 안에 들어간 일은 없다고 부정했어요. 나는 그때는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사실이고 얼음 창고 안에서는 다른 사람이 하룻밤 잤다고 생각한다오. 얼음 창고 안에서요? 그렇지만 얼음 창고 안에는 얼음이 남아 있었으니까 추워서 잘 수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톱밥도 젖었을 테니까 도저히 누울 수 없었을 텐데요. 추리를 잘 하시는군요. 노인은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아, 그 정도는 상상할 수 있지요. 나는 약간 당황해하면서 말했다. 아니요, 바로 그대로지요. 늙은 형사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오스카 하나를 조사해 보니까 양말은 틀림없이 구문 반이고 맨발로 아마기를 걸었어. 그러니까 톱밥 위의 발자국은 아무래도 그녀의 것이어다 하죠. 그런데 그녀가 일했던 술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녀는 몹시 추위를 타는 편이어서 겨울에는 남보다 곱절이나 옷을 두껍게 입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얼음 창고에서 하룻밤을 지새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역시 처음에 추정했던 대로 그녀는 얼음 창고에 일단 들어갔지만 추위 때문에 그곳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편이 타당하오. 다즈마 노인은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신 다음 나를 바라봤다. 근데 말이에요. 내 육감으로는 누군가 그 얼음 창고에서 28일 밤에 잤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축축하게 젖은 톱밥 위에서 잠을 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반문했다. 아니요. 최근에 와서 젖은 톱밥 위에서도 옷에 톱밥이 묻지 않게 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오. 그것은 사다리를 옆으로 눕혀서 그 위에 판자를 늘어놓고 그 판자 위에 누우면 젖은 톱밥이 몸에 묻지 않아요. 그 말 들으니까 30년 전에 그때도 분명히 그 얼음 창고 구석에 사다리가 세워졌던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야. 그것만 빨리 깨달았다면 그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해결됐을지도 모르지요. 다른 방향으로 해결이 된다면, 즉, 누군가가 28일 밤에 얼음 창고에서 잤소. 범행은 그 부근에서 행해졌으니까 틀림없이 피해자의 비명이나 소동을 일으킨 소리를 들었을 거요. 그러니까 그 얼음 창고 안에서 하룻밤을 잤던 사람을 찾아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얼음 창고 안에 톱밥 위에는 여자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면서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 구문 반짜리의 발자국 말이요. 오스카 하나의 발이 바로 그랬어. 군반의 발자국은 일단 여자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남자도 있어요. 남자요? 다시 말해 어린아이죠. 15살 남자아이라면 그 정도 되죠. 이 보고문 속에도 있고 그때 오스카 하나와 아마기 곡의 도중까지 동행했던 소년이 있고 그는 시모다의 대장간집 아들인데 어머니의 꾸중을 듣고 집을 뛰쳐나와서 아마기 고개를 넘어 무작정 갔다가 도중에 돌아왔어. 그때 오스카 하나와 우연히 동행을 했던 거요. 형사가 소녀를 찾아갔을 때 소녀는 아마기 고개에서 그 여자와 헤어져서 먼저 고개를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소년이 시모다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29일 오후였어. 그렇다면 28일 밤에 그는 어디서 잤겠어?
형사가 그것을 깊이 캐묻지 않았던 것은 16살의 소년이었으니까 사건에 관계가 없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문제 삼지 않았죠. 이제 와서 상상컨대 얼음 창고에서 잔 것은 바로 그 소년이었다고 생각하오. 나는 몸을 약간 뒤로 물렸기 때문에 걸터 앉았던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다. 그 소년에게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물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소년은 틀림없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사건의 해결에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어. 늙은 다즈마 형사는 차를 후루룩 마셨다. 순간 나도 갈증을 느꼈으므로 차를 마셨다. 우리 두 사람은 차 마시는 소리를 냈을 뿐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다즈마 노인은 참으로 긴 이야기를 했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문한 것을 즉시 배달해 달라고 말했다. 매번 고맙습니다. 나는 창백해진 입술로 말하고 머리를 숙였다. 노인은 가려다가 문득 발길을 멈추고 말했다. 아, 참. 나로선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의문이 한 가지 있어. 그것은 동기지요. 만약 그 얼음창고에서 잠을 잔 소년이 토공 살해범이라면 왜 죽였겠소? 도둑질을 하려던 것 아니겠소? 토공의 시체에는 틀림없이 돈 지갑에 98전을 지니고 있었으니까. 이 동기에 대한 의문이 아무래도 풀리지가 않소. 내가 대답할 것은 아니었다. 나는 다즈마 형사가 가고 난 후에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2층에 내 방으로 올라갔다. 방 안에는 등나무 의자가 있다. 나는 거기 앉아서 가을에 밝은 햇빛이 괴어 있는 지붕을 응시했다. 예, 이렇게 이제 30여 년 전의 일이 어제처럼 기억이 납니다. 그날의 진실은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나만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그녀에게 떠밀려서 아마기 고개의 터널을 지나 끝까지 갔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래도 토공에게 말을 거는 그 여자가 불안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갑자기 내게서 떠나 토공에게 접근해 간 것도 16살인 나에게는 불만이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공동이 생겨 있었습니다. 오던 길로 돌아선 것은 다시 여자를 차지해서 마음의 공허를 메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앞을 응시하면서 길을 걸어갔어요. 이때 내 얼굴에 한 방울 두 방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산도 모두 캄캄했어요. 오던 길을 더듬어 상당히 오래 걸었지만 토공도 여자도 없었어요. 나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이 길은 외줄기 길이고 다른데 난 작은 오솔길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뿐이었어요. 여자가 토공에게 말을 걸면서 나를 뿌리친 지점은 아까 벌써 지났어요. 어두워서 내가 잘못 보고 놓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터널 쪽으로 발길을 돌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대여섯 걸음 왔을 무렵에 옆에 풀숲이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어요. 비가 올 것 같은 밤이었지만 바람은 불지 않았어요. 바람이 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만 소리가 나는 것은 이상했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두워서 알 수는 없지만 그 목소리는 그 여자 이외의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장소가 숲속인 만큼 여자가 그 토공에게 당하고 있다고 직감했어요. 내 신경은 몹시 떨렸습니다. 여자의 신음소리가 또 들렸어요. 목을 졸리는 목소리였어요. 나는 큰 소리로 고함을 칠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한밤의 산속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더욱이 토공이 화를 내면서 내게 덤벼들었을 때의 무서움이 앞섰어요. 어쨌든 상황을 확실히 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가는 대나무가 소리를 내는 데까지 가까이 다가갔어요. 소리는 바로 그곳에서 나는데요. 어둠에 얼마간 익숙해진 눈에 풀숲 속에서 두 사람의 검은 그림자가 함께 누워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몸이 움직일 때마다 관목의 잎사귀며 작은 대나무가 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자의 단말마와도 같은 신음소리가 다시 들렸다면 나는 뛰어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번에는 여자의 의미 있는 듯한 함축성 있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쿡쿡쿡 하고 목구멍에서 웃는 목소리였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두 그림자는 몸을 일으켰어요. 내가 몸을 웅크리고 지켜보니까
여자는 자신의 옷을 툭툭 털며 고쳐 입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은 작은 대나무 숲을 헤치고 내려가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50점은 너무 적어요. 여자가 길에서 토공에게 말했다. 50점만 더 내세요. 당신 돈 더 갖고 있죠? 지금까지 신음소리를 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전혀 다른 여자의 목소리였다. 없다니까. 남자는 처음으로 말소리를 냈는데 어딘지 여유 있는 탁한 목소리였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자, 50점만 더 내놔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뒤져서 가질 거예요. 여자가 토공의 몸에 손을 댄 것 같았다. 토공은 약간 저항한 듯 했으나 동작이 느려 결국 주머니에서 50전을 빼앗긴 모양이었다. 여자는 남자에게 봐요. 갖고 있잖아요. 인색한 남자군요. 나도 당신의 냄새나는 몸을 참고 그랬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돼요. 여자는 급히 혼자 앞장서서 걸었다. 토공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투덜거렸지만 여자의 뒤를 쫓으려고도 하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혼자서 걸었다. 나는 토공을 터널 입구에서 살해했다. 토공이 어깨의 진짐을 다른 어깨로 바꿀 모양으로 길바닥에 웅크리고 앉았을 때 나는 품 안에 지니고 있던 넓적하고 뾰족한 칼로 그의 머리며 얼굴 등을 마구 찔렀다. 그 칼은 내가 쇠를 베어려서 만든 것이었다. 토공은 오른쪽 돌담이 있는 곳에서 삼나무 숲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에게 다가가서 어디엔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입은 옷을 닥치는 대로 마구 찢어 벗겼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벗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돈이 있는 곳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돈을 빼앗는 것만이 내 목적은 아니었다. 내가 한 짓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또다시 토공의 등을 찌르고 강 쪽으로 끌어내렸다. 그런 다음 내가 만든 칼은 강물 속에 내던졌다. 나는 그날 밤 얼음 창고 속에 들어가 사다리를 톱밥 위에 뉘어놓고 판자를 걸친 다음 그 위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집에 돌아온 다음 형사가 찾아왔는데 나는 여자와 아마기 고개에서 헤어졌다는 말만 했다. 형사는 의심하지 않고 돌아갔다. 나는 어째서 토공을 살해할 생각이 들었는가? 16살인 나에게도 토공이 여자와 무엇을 했는지 희미하게나마 짐작이 갔다. 실은 내가 더 어렸을 무렵 어머니가 아버지 아닌 다른 남자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나는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해내고 자신의 여자를 토공에게 빼앗긴 마음이 됐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몸집이 큰 떠돌이 남자인 토공에게서 나는 그때 미지의 무서움을 상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다지마 노 형사는 그때 소년이 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 30여 년 전에 내 행위가 이미 시효가 지났지만 지금의 충격은 죽을 때까지 그 시효에 관계없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 아, 이렇게, 정말, 예, 수작이네요. 예, 이게 38페이지, 38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런 반전이 또 있고, 상당히 그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도가 높죠. 예. 근데 아무래도 뭐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본인의 경험도 좀, 뭐 어머니 잔소리를 비롯해서 맞아요. 조금 투영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좀 예. 듭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나저나, 네, 예, 말씀하세요. 이 작가가 그 본인의 암울했던 기억들이 많잖아요. 네, 예. 어려서.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작품에 많이 투영이 되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네. 그러게 말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교수님 그 제가 하는 부분을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오늘은 무, 어떻게 든 반 이상을 무지하게, 제가 했어요. 무지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보다 네, 원하는 스님이 이렇게 낭독을 하고 또 이렇게 성우처럼 이렇게 네. 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리얼하고 좋더라고요, 아, 보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분량이 많은 줄 모르고 이렇게 다 읽어보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너무 좀, 잘하셨어요. 예, 어쨌든 내, 감사드리고요. 예, 내용도 너무 좋고. 네, 지금 시간이 넘었어요. 그렇죠. 평소 방송이 예, 지금보다 많이 넘었는데 일단 예, 아마기 고개 오늘로 예. 스포일러 편 다 해드렸고요. 이 마스모토 세이초 작품은 앞으로도 종종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아주 같아요. 자주 할 것 같습니다, 제 네. 생각에. 다음 시간에 어떤 작품 예, 준비하실 다음 건가요? 시간에는 또 특별한데, 네.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옛날에 내가 죽은 집, 그거 저희가 한번 다뤘었죠. 예, 예. 일반편으로 한 편을 했었어요. 예. 되게 초창기에 했습니다. 정말 음. 방송한 지 한 달 만인가? 네, 네. 그러니까 벌써 뭐 3년 꽤 반이 됐죠. 지난 것 예. 같은데, 예. 그때 그거
스포일러 편을 스포일러 편. 무려 3편에 걸쳐서 3편에 걸쳐서. 예, 예, 제가 나오는 분량을 좀 최소화해 주시면 대단히 많을 것 감사하겠고요. 같은데요. 예, 이게 옛날에 내가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예, 옛날에 내가 죽은 집 부분을 듣고서 들으시고서 저희 이제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댓글들이 대단합니다. 예, 아주 물론 이제 대단한 이건 작품이에요. 분산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람마다 들으시는 속도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게 기억이 좀 나네요.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옛날에 내가 죽은 집 스포일러 버전으로 예, 함께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 스포일러 편 준비하느라 많이 쓰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예.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